오늘은 파워포인트로 강의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에큐원 캐피탈의 이중무 대표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궁금해하는 걸 제가 대신 물어봐주러 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이중무 대표가 강의를 했으면 좋을 건데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자, 저는 일단 오늘 사회만 할 거니까 이중무 대표께서 먼저 에큐원 캐피탈에 대해서 소개할 만큼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에큐원 캐피탈이 하는 일은 우리가 기업에 대한 투자, 기업에 대한 자금 대출, 그 다음에 그게 대상이 국내, 국외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 투자 금융 회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 에큐원 캐피탈은 2006년에 KT 계열사로 출범을 했었고요. 계열 안에 저희가 자회사로 두고 있던 거가 지금 롯데 렌탈, 거기에는 KT 렌탈이었습니다. 렌트카 회사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BC카드 그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신용카드, 그 다음에 투자, 기업 대출, 그 다음에 렌트카까지 하는 이 정도 회사를 가지고 있었고요. 지금은 저희가 그 주주가 홍콩에 있는 전문 PEF 사모펀드라고 그러죠. 사모펀드 회사에 또 대주주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일을 하고 있고, 이 에큐원 캐피탈 산하에 에큐원 저축은행이라고 국내 한 3위 정도 되는 저축은행의 지분을 저희가 100%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업 캐피탈이 주로 기업금융 또는 투자와 관련된 일을 한다면, 저희 자회사인 저축은행은 개인들과 관련되어 있는 대출, 예금 서비스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에큐원 그룹, 금융그룹이 자산은 지금 투자와 론 전체 자산 한 5천억쯤 투자와 대출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금은 제가 공시 다트라고 아시겠지만, 저희가 자본금이 한 6,500억 정도 자본금을 가지고 있고요. 저 화면에 저기 보이는가 모르겠는데, 에어 캐나다 비행기가 이제 보일 겁니다. 옆에는 배가 보일 거고요. 제가 하는 중에 또 특이한 일이, 에어 캐나다라는 거는 캐나다의 국영 항공사죠. 저 비행기를 저희가 사서 에어 캐나다에 임대를 주는 겁니다. 저런 글로벌리 이 에어크래프트라고 하죠. 저런 비행기를 하고 있고요. 저런 대상이 싱가포르 항공, 아랍에미레이트 항공, 그 다음에 대만에 있는 중화항공, 그 다음에 제가 또 거기 하나 두고 폴란드의 국영항공사 에로티 항공, 이런 데다가 저 비행기를 리싱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배를 이렇게 갖다 놨는데, 저 배를 해당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배가 보면 우리가 카길사 알죠? 카길사, 미국에 카길 보면 곡물도 나르고 원자재도 남미에서 중국으로 나르고 이런 큰 배가 있습니다. 한 보통 20만 톤 이렇게 큰 배, 또는 드릴십, 이런 큰 배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서 그런 카길 또는 중국에 있는 글로벌 선사에다가 리싱을 해주고 있는 일을 합니다. 그걸 금융을 주선하면서 기념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우리가 밖에 또 투자 중에 또 어떤 영역이 있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업들의 투자, 우리가 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한다거나 스타트업에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투자도 있겠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 이 기술을 가진 회사, 어느 정도 한번 성장의 모멘텀 있는 회사에다가 론보다는 에코티, 주식으로 또는 우선주로 또는 시비로 기업 운전자금을 투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잘 되면 저희가 같이 그 열매를 같이 따고요. 또 아까 그 사모펀드라고 했는데, 프라이빗 에코티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금융업권에는, 특히 선진국 금융업권에는 이 사모펀드 시장이
이 전 세계를 주도를 하고 있고요. 한국에는 보면 아직도 삼성그룹이면 뭐 삼성일가 또는 현대면 현대일가라는 대주주가 있지만 글로벌한 기업의 대부분 주주는 우리나라 같은 연기금, 국민연금이나 사모펀드들이 다 대주주로 자리 잡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 들어보셨을 거예요. MBK, IMM, 뭐 보고펀드, 한엔 이런 회사들이 국내 유사한 기업들을 다 보유를 하고 있고요. 제 경캐피탈도 국내 사모펀드의 거의 1, 2호를 2006년부터 사모펀드하고 시작해서 지금 여러 기업들을 인수를 했고 매각을 한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아직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보면 요즘에 그 보고펀드랑 같이 했던 바디프렌드라는 회사를 들어보셔서 그 안마이자 그 기업의 이 주식을 여전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와, 에큐온 캐피탈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넓은 영역에 항공, 뭐 선박, 국내 기업, 금융 할 거 없이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는데요. 그 회사는 뭐 그쯤이면 된 것 같고, 뭐 에큐온 캐피탈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홈페이지를 열심히 찾아보시고 신입사원 채용할 때 응모하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에큐온 캐피탈도 중요하지만 에큐온 캐피탈의 대표로 계시는 이중무 대표님의 그 커리어에 대해서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지금 현재는 금융사의 대표이신데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가지고 어떤 회사를 가고 뭐 그런 게 여러분들 좀 궁금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저 고향 영덕입니다. 앞에 이 진행을 하는 신동빈 대표하고는 그 대구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만났고요. 그런 극비를 밝히다니. 그렇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 노래 나온 도매산골에서 자라가지고 대구에도 이 고등학교를 유학을 갔다가 서울에 이렇게 유학을 와서 이제 직장을 가지기 시작을 했고요. IMF 전에 그때 리싱 회사가 되게 유행을 했는데 리싱 회사에 이제 입사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시티은행하고 지금 우리은행의 우리은행이 아니고 스탠다드 차타도 이제 지금 제일은행 합작회사인 리싱 회사를 입사를 하면서 금융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IMF 이후로 이렇게 많은 금융회사들이 한국에 있는 은행이나 증권사들이 많은 회사들이 디폴트가 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었는데 저는 운이 좋게도 외국계 회사에 있으면서 이제 그 회사가 디폴트 나진 않아서 않고 위기가 왔지만 그 위기가 저한테는 많은 기회를 준 것 같아요.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줬고 우리보다 더 선진국이라는 여러 나라의 회사의 이 금융 기법을 이제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효성그룹이 가지고 효성캐피탈을 이제 같이 파운데이션을 해서 좀 하고 이 회사를 만들었었고요. 지금 에큐온 캐피탈이 전신인 KT 캐피탈을 2006년에 여기 와서 이제 설립을 하게 됐고요. 그 위에 이제 주주가 이렇게 바뀌면서 원래는 직원이었는데 지금은 CEO로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뭐 결론을 얘기하면 제가 가방끈이 길고 뭐 이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그러나 이 위기가 기회를 만든다고 그 사이에 IMF라는 아주 큰 위기가 있었고 2008년이라는 리먼 브러더스의 글로벌 위기가 이렇게 왔을 때 저한테는 굉장히 기회가 온 것 같아요. 그때 글로벌리하게 금융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산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통상 저 같은 캐리어가 외국계 기업의 CEO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유학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 위기가 왔을 때 제가 어떻게 하면 글로벌 이 금융의 투자 패턴이 어떻게 바뀌는지 많은 공부를 하게 됐고 그게 오히려 거꾸로 있는 그 외국계 회사가 한국 기업을 인수할 때 제가 CEO로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 여러분한테도 위기가 온다고 해서 자살할 필요는 없어요. 그게 위기이면서 또는 새로운 세상의 질서를 만드는 기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학생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대학원을 가야 됩니까? 유학을 가야 됩니까?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중무 대표님은 보면
유학을 안 가시고도 외국계 금융기업의 대표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마 여기 직원 중에서도 유학을 갔다 온 사람들도 많고 아닌 사람들도 많을 건데 뭐 장단점이랄까 아니면 조언이랄까 네. 그런 걸 해주신다면. 저는 유학이 아니라 해외를 나가서 시장이 얼마나 넓고 세상은 얼마나 다양한지 어떤 만에 있는지를 경험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갈 수 있으면 가야 된다. 그러나 현실이 너무 취업이 어려워 갖고 내가 그냥 대학원을 가고 그냥 유학을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학교에서 배운 지식은 우리가 로고를 풀고 수능을 보려 그러면 덧셈, 뺄셈, 곱셈을 해야 되듯이 덧셈, 곱셈, 뺄셈, 플러스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그걸 응용돼 갖고 사회생활을 하고 딜을 만드는 거지 학교에서 배웠던 그거가 잘 배웠고 좋은 학교 나왔다고 해서 별일 만들지는 않아요. 나와서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할 거다. 그러나 제가 경험한 세상은 한국은 참 작습니다. 세상은 정말 넓고요. 다양한 우리보다 더 다양한 기법이 존재하기도 하고 우리보다 좀 다양한 기법이 하지 않는 데는 우리한테 기회가 또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유학을 갈 수 있으면 가라. 그러나 단순히 현실의 명확한 어려움 때문에 유학을 간다는 것은 동의하지는 않고요. 대학원도 가면 공부 많이 해서 나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히 공부를 해야죠. 네. 직장을 와도 공부해야 됩니다. 고3 때 고3 공부 열심히 했다고 대학 가면 아이고 공부 안 해도 돼. 천만에 대학 가면 공부 더 많이 해야 되고요. 직장 오면 공부 더 많이 해야 되고요.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고 매니저 이사가 되면 임원이 되면 공부 더 많이 해야 돼요. 네. 누가 시키지 않은 공부지만 자기가 찾아서 해야 돼요. 그래야 발전이 있지 머무르면 발전이 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예전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지금 대학을 졸업한다면 어떤 직업을 택하고 싶으신지, 여전히 금융권으로 오시고 싶은 건지, 아니면 나는 이제는 올해 이런 직업을 가져보니까 다른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집 큰애가 지금 대학생인데요. 군대 갔다 와서 복학을 했었는데 큰애는 화공을 전공해요. 화공. 근데 큰애한테 제가 뭘 하라 그랬냐면 CPA 공부를 하라 그랬어요. CPA. 그러면 내가 CPA를 갖고 밥을 먹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직업을 CPA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국에는 지나치게 보면 공대, 인문계라고 분리하는데 사실 기업 현장에 오면 그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전공 나왔냐, 하공 나왔냐, 경리학과 나왔냐 별 의미 없어요. 네. 무슨 일을 하든 경리학과 나온 사람은 공대에 나왔던 용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 일을 시키면 못하고요. 그렇다고 경리학과 나온 사람이 일단 생산 현장에 가서 그 기술을 못 다뤄요. 근데 해외 사람들 만나보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해외파도 있고 공대생도 있고 어문학교도 있고 법대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법대 나왔으니까 법을 맡기는 건 아니라고요. 난 우리 아들을 예를 들면 학원 나왔지만 CPA가 돼서 어떤 기업에서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기업이라는 거를 인간이 태어나서 먹고 사는 이 기업이라는 거가 어떻게 사이클로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 그게 테크니컬한 부서에 근무한다 하더라도 재무제 숫자 알아야 된다는 거고 재무제 숫자 아는 사람도 그 기업의 기술을 이해를 해야지 그러지 않고는 이 거친 세상 살아갈 수 없다는 생각을 일단 합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얘기한 거는 화공을 나오고 CPA를 딴 다음에 MBA를 한번 해봐라. 그러면 기업 현장에 들어가면 투자업을 하든 금융의 론업을 하든 어떤 기업 현장에 가서 기술을 개발을 하든 다 필요할 거다. 그 얘기를 하려고 CPA를 권유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기대치가 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기대치가 클 수 있는데 그렇지만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내가 지금 다양한 방면에 폭넓게 공부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옛날 우리가 보면 뭐 법대 나오면 이 로스쿨 가야 되고 사법 공부해야 된다 생각하고 행정학 가면 뭐 행정고시 본다 생각하고 경영학과가 되면 다 CPA 한다 생각을 하던데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 회사 같은 금융 투자 회사지만 저희 회사한테는 심리학과 나온 사람도 있고요. 전자공학과, 화공, 기공 이 사람이 금융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에큐온 캐피탈이 국내 영화에 투자를 되게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영화 투자하는 사람들은 전공이 어떤 영화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영화하고 아무 관계가 아무런 없는 사람들이 관계가 투자를 해요? 없어요. 근데 그 첫 번째 거기는 투자의 테크니컬한 투자의 방법을 잘 알죠. 구조를 만들어내고 영화를 어떻게 투자하는지, 그 다음에 영화 투자의 생리를 알고 같이 투자를 해주는 파트너, 즉 뭐 여기가 외국계 회사냐, 안 그러면 CJ냐, 뭐 롯데냐, 또는 영화 전문으로 하는 JTBC 계열의 회사가 또 있습니다. 뭐 그런 거냐, 그다음 감독이 누구냐, 배우가 누구냐, 이걸 다 판단이 가고 흥행이 될 건지 안 될 건지를 나름 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엔터테인먼트 쪽에 전문가냐, 꼭 그건 아닙니다. 특히 금융 섹터에 오시면 물론 뭐 어떤 회사마다 영화다 그러면 영화에 막 깊이 오리엔테이션 돼가지고 뎁스가 깊은 사람이 있을 수는 있죠. 근데 깊다고 해서 투자 성공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공대 박사님이라고 해서 꼭 그 어떤 신기술을 개발하는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신혼십수로 투자하느냐에 대해서 인사이트와 경험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 투자 대부분 하는 사람은 경영학과도 있고요, 뭐 법대도 있고, 전자공학과 나온 사람도 있고, 심지어 카이스트 석사한 사람도 우리 그 영화 투자팀에 같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금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훨씬 다양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금융권을 생각했을 때 대표님께서 금융권에 지원하는 학생들한테 조언을 해준다면 금융권에서 일할 때 필요한 자질은 이런 거다? 아니면 학교에서 이런 걸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를 학생들한테 조언을 주신다면? 먼저 저는 금융권에 도전해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전통적인 금융, 은행 창구에 지점에 가서 이걸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실물은 인간의 육체로 한다면 뼈대와 살이에요. 실물. 우리가 삼성전자, 현대차 뼈대예요. 그러나 그 뼈대 안에 사람이 움직이려면 피가 움직여야 돼요. 피는 돈, 머니, 금융입니다. 금융 세타가 대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업을 하려면 다양하게 투자가 일어나든 론을 벌이든 해줘야 됩니다. 은행에서만 돈을 빌려주는 것 같지만 한국에는 벌써 우리 같은 캐피탈 인더스트리, 정권사 또는 요즘 PEF, 창업투자사라는 다양한 금융 세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은행 지점만 하니까 은행만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아까 공대생들은 경영학을 공부하고 경영학에 있는 사람들은 공대에 공부하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정권사 어떤 이런 데 무슨 발표를 한다든가 어떤 특정한 세미나가 있을 때 참석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누구나 금융 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내가 뼈와 살이 되는 업종에 가서 풍덩,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를 해서 기술을 만들어낼 것인지, 자동차를 만들어낼 그거 하셔도 괜찮고요. 이런 금융 섹터에 가서 그런 산업을 도와주는, 피를 공급해주고 돈을 공급해주는 업에 가서 던져보라고 저는 권하고 싶고요. 제가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이 투자업에 있고 싶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학벌 나온 사람을 무조건 선호하고 좋은 학점을 받은 사람을 무조건 선호하는 것 같지만 꼭 그건 아닙니다. 기업에서 뽑는 입장에서만 보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박사학위를 받았냐, 석사를 받았냐 볼 것 같지만 별로 안 봅니다. 물론 안 받은 것보다는 받은 게 낫겠죠. 그것도 시기가 있는 거지 나이가 너무 많아서도 안 된다는 거고요. 이론적으로만 많다고 해서 실무를 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보는 거가 열심히 하느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인지, 그게 아니라 그냥 공부만 하는 사람인지를 그걸 제일 먼저 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할 때 우리가 네이버가 가르쳐준, 네이버에서 검색했던 이력서를 쓴다던가 네이버가 가르쳐준 답변을 하면 대부분 탈락시켜요. 제일 좋은 거는 모험심 있고 호기심 있고 하려고 그러고 이런 친구들이 대부분 좋아해요.
근데 회사에서는 그런 모험심이 있고 호기심이 있고 그런 지원자들을 선호하는데 그런 지원자들을 어떻게 판별해내는 거죠? 인터뷰를 해보면 알아요. 음. 인터뷰를 해보면 1차, 2차, 보통 3차 저희 같은 경우는 실무팀에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그 실장 이게 초급 임원들 팀에서 한번 하고 세 번째가 이제 저도 하고 이 전문급 이상의 임원들이 하는데 3단계를 거쳐오면 대부분 드러납니다. 예. 그래서 답변을 해놓으면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한자 시험을 궁금하게 자격증을 따오고요. 뭐 워드 자격증을 따고 이런 친구들 오면 대부분 탈락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런 친구들을 이 경험상을 뽑아놓고 보면 시키거나 지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잘 못해요. 착하긴 해요. 근데 기업 현장이라는 거는 전쟁터가 같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 할 시간은 특별히 하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각자가 챌린지하고 도전하고 호기심을 갖고 막 해야지 대부분 엄마가 시켰거나 선생님이 시키거나 교수님 시키고 한 친구들이 한 일을 보면 현장에서 에이스가 될 수 없더라고요. 그 얘기는 그 스펙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크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권에서 꼭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스펙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렇죠. 그거를 선풍기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선풍기? 이력서가 이랬으면 그렇잖아요. 아까 뭐 한자 시험을 막 받아오고 뭐 이상 받아오면 이력을 적을 칸은 많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의 사고를 하라 그러면 너무 네이버스럽게 와요. 그거는 네이버 시킨 대로 왔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이만한 일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선풍기 날아갑니다. 대화를 통해서 자기의 경험을 오히려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정권 회사든 어디도 보면 세미나가 많아요. 근데 막 쫓아간 거예요. 자기가 가서 해보고 실패할지라도 100만 원을 주식 투자도 해보고 어떤 기업을 탐방을 해보고 탐방 레포트도 읽어보고 인터넷에 다 오픈됩니다. 그런 걸 많이 공부를 한 다음에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조금 부족하더라도 조금 정답이 아니더라도 저 친구는 모험심이 있구나 도전이 있구나 생각은 합니다. 그런 친구는 이력서를 봤을 때 물론 많은 경험까지는 더 좋고요. 그러나 그런 친구가 학부만 나왔다 하더라도 뽑고 싶은 친구고요. 공부를 많이 하고 하려 해도 인터뷰에 소극적이고 이러면 뽑고 싶은 욕구 푹 떨어져요. 또 이렇습니다. 친구 간에 만나도 도산에 맨날 있는 친구하고 내 고민 얘기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친구 간에도. 그러나 어떤 친구 보면 자기 일을 하면서도 다른 친구 간에도 고민도 잘 들어주고 부정적인 얘기보다는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고 이런 친구가 아마 친구 간에 적었고요. 기업도 똑같아요. 뽑는 사람도 로봇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겁니다. 특히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저도 이렇게 애들을 키워보면 얘들 고등학교 대학 갔을 때 학점 0.1점에 되게 민감한데 현재 우리가 보기에는 별 민감하지가 않아요. 남녀 차별 생각보다 요즘 없어요. 기업에 지역 차별 없고요. 영화에 나아버지 마시고 이거 안 물어요. 오로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특히 요즘 기업들은 뭐 그런 차별 그런 걸로 없습니다. 없다고 봐야죠. 결국에는 능력으로 승부를 가른다고 봐야죠. 근데 예. 그런 것들이 이 대표님 말씀에 의하면 호기심이나 뭐 그런 열정이나 그런 데서 나온다는 거잖아요. 예. 이런 우리 사례가 이런 게 있습니다. 처음에 진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예를 들어 지방대를 나왔다 이러면 첫 취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지금은 한 직장을 잡아가지고 계속 그 있지 않아요. 근데 어느 회사에 누가 성실하고 잘한다는 소문은 금방 갑니다. 지금은 특히 우리 같은 회사도 굉장히 패턴이 빠릅니다. 이게 다른 회사 가고 다른 회사 가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전고사 갔다 저희 회사 오고 저희 회사 갔다 회계법인 가고 회계법인 갔다 저희 회사 오고 이런 거가 쉽게 가고 쉽게 와요. 네. 저희가 론팀에 보면 우리 회사에 와서 10년 만에 우리 회사 아직도 있는 사람은 비율이 10% 간대요. 다른 데 가요. 갔다가 또 와요. 그렇죠. 옛날에는 회사를 한번 떠나면 절대 돌아올 수 없었는데 요즘은
다시 돌아오는 직원들도 되게 많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입사를 어느 회사에다 하고 잘하면 다른 회사에서 너 우리랑 일해보려고 제의가 옵니다. 저희도 제의합니다. 그 친구가 마음에 들면 1년, 2년만 돼도 우리 회사에 하고 일해보지 않으려니라고 제의를 하고요. 저희 회사 와서도 이렇게 일 좀 잘한다고 소문나면 좋은 소문은 금방 퍼집니다. 그럼 다른 회사에서 우리 회사와 보지 않으려니 그래서 저희도 롯데그룹이든 뭐 삼성증권이든 지금 하는 NH증권이 많이 뺏겨요. 그래서 오히려 잘하면 경력적 이직하면 더 쉬워요. 뭐 커리어나 어떤 부분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셨는데 요즘 학생들이 보면 미래의 직업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10년 후에 없어질 직업, 20년 후에 없어질 직업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사실 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동의하진 않는데 어쨌든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옛날 직업들이 현재는 없어진 것도 맞고 지금 있는 직업들이 없어질 것도 맞는데 금융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뭐 AI를 통해서 이런 직업들은 없어질 거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는가요? 있죠. 저희가 특히 저희가 저축은행에 자회사가 있다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은행에 가서 이 점포에 가서 예금을 하고 점표를 찍고 이게 대부분 일이었어요. 지금은 이게 카카오가 저는 카카오를 높이 평가하는 편인데 카카오가 대표적인데 카카오로 가면 물건도 살 수 있고 선물도 할 수 있고 예금도 할 수 있고 펀드도 가입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증권회사에 가서 PB로 펀드 일 필요 없을 거예요. 카카오의 플랫폼 다 할 겁니다. 지금 은행산업 저축도 마찬가지로 지점에 가서 예금하시는 분은 50세 넘으신 분이에요. 다 모바일로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금융산업이 은행의 점포 사라집니다. 옛날 증권사 주식하려고 그러면 증권사 객장에 가서 해야 돼요. 지금은 이 젊은 친구들 안 그래도 옛날에는 TV에 증권사 객장에 앉아서 쫙 전광판을 보고 주식하던 세상이었어요. 그리고 사고 팔 때 종이에 적어서 사주세요, 팔아주세요 했는데 모바일로 하잖아요. 금융권 안에서도 점표 정리하는 단순 업무는 다 사라진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이럴 거예요. 은행 1층에 있던 점포가 다 스타벅스로 바뀌었고요. 은행 지점은 다 2층으로 쫓겨났든지 안 그러면 100개의 점포가 50개 줄었든지 이 속도는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것이고 토스의 인터넷 뱅킹이 나오면 더 심화될 것이고 그럴 거로 보입니다. 그거는 은행, 증권사 모두 똑같아요. 그럼 금융 쪽에서는 누가 살아남느냐? 개인 대출하는 것도 자동화입니다. 컴퓨터가 합니다. 이제는 조건을 넣으면 대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동으로 합니다. 대출 서류도 자동입니다. 그러나 큰 기업에 저기 기업에 대출을 해야 되는지도 안 해야 되는지 심사를 한다거나 투자를 한다거나 구조화를 만드는 것은 사람이 해야 돼요. 기계가 할 수 없어요. 이 기계는 분석은 하지만 판단의 몫은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했듯이 사모펀드를 한다거나 도이치에 가서 창조에 투자를 한다거나 펀드를 만들어내고 사람을 판단하는 이 행위는 사람이 해야 될 영역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도 직원이 있지만 기본급이 연봉이 있고요. 보너스가 있어요. 아까 했던 사람의 감성, 사람의 인공 뇌로 해야 되는 거는 보너스 훨씬 많아요. 단순 반복적인 업무하는 사람은 보너스가 낮아요. 같은 회사에서는. 그래서 앞으로는 이래 보입니다. 투자 섹터를 가라.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은행을 가든 증권사를 가든 캐피탈을 오더라도 넥스트의 캐리어는 PF로 가라 또는 VC 창투사로 가서 투자업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 공대생이면 더 좋아요. 우대합니다. 공대생, 통계, 큰공, 전공, 기공 다 좋아요. 오히려 경영학과보다는. 좋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경영학에 기반되어 있는 회계나 재무 이런 거 좀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 해봐야 또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수강생들은 아주 많은 부분들이 문과생들입니까? 네. 그러면 문과생들이면 이걸 하셔야 돼요. 그게 문과생도 똑같아요. 그냥 졸업해갖고는 안 되고요. AI CPL 하든
KICP 하든 뭔가 금융의 자격증을 따야 돼. 근데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 뭐나요? 뭐 정권회사 가면 그냥 우리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 따 시켰다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저는 CPA나 한국에 KICPA 있고 AICPA가 있어요. AICPA 좀 쉽습니다. 그 기본 하나 따야 돼요. 네, 금융권에 일을 하려면 그런 자격증이 AICPA든 KICPA든 그런 게 유리하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걸 해서 그 회계사업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럼 회계사업을 해도 괜찮습니다. 했는데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제가 수학을 하려고 그러면 산수회계를 했듯이 그거는 그냥 산수예요. 그거를 통해서 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금융대에서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그러려면 대부분 그게 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없이 그냥 하면 그냥 원 오브 댐으로 이 주장일 뿐이고요. 그나마 그게 있으면 전문가 영역으로 하나 쳐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맹간함이 있습니다. 맹간하면. 그런데 그런 자격증을 따려면 뭐 일반적인 자격증이 아니라 AICPA나 KICPA나 그런 걸 따려면 사실 시간 투자를 되게 많이 해야 되잖아요. 모르겠어요. 이제 할 일은 하고 싶은 거는 많고 할 시간은 부족하죠. 활동도 부족하고. 근데 그 옛날에 JTBC의 그 손석희 앵커가 클로징 멘트로 우리는 오늘 내일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걸 이제 썼어요. 학생 때는 어떤 걸 생각하냐면 전공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근데 사실은 앉아있지만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진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세상이 얼마나 치열한지 잘 몰라요. 학생 때 휴학을 한번 하더라도 CPA 공부를 한국의 CPA가 좀 어려워요. 미국 CPA보다. 미국 CPA를 따라하는 거예요. 어렵진 않아요. 근데 집중하셔야 돼. 집중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루 24시간 중에 8시간 일하는데 8시간 일내서 10만 원 벌 거냐 1시간 일하고 10만 원 벌고 나머지 5시간 놀 거냐예요. 나중에. 근데 지금은 최선을 다해서 그런 거를 투자를 하면 1시간 일하고 10만 원 버는 거고요. 안 하면 기계가 대체할 수 있는 데에 가서 내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8시간 해야 10만 원 벌어요. 그렇죠. 그 뭐 시간도 일종의 투자라고 본다면 임계치를 넘어가야 되는데 크리티컬 매스를 못 넘어가면 항상 거기서 그 수준에서 까딱까딱 하게 되는 그런 그래서 지금 뭐 다 고통 있고 어렵고 하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 20대 때 뭐 저는 김난도 교수의 말을 좋아하진 않아요. 청춘 아프다 했는데 뭐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나 20대 이때 30대에서 40대에서 최선을 다하고 끈질기고 치열하게 이렇게 뭐가 되든 하지 않으면 30대 되면 그렇고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일 뿐이에요. 기업에 입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입사하기 전에 노력하지 않으면 그냥 사원, 대리, 과장 매번 힘들어요. 한편으로 보면 사회에서 요구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학생들의 에너지, 시간, 뭐 리소스가 분산돼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심한 건 뭐냐 하면 제2 외국어. 사실은 뭐 아무리 외국계 기업 어느 나라 기업이든 간에 영어만 잘 하면 다 되죠. 다 되는데 제2 외국어까지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어문계열이 전공이라서 제1 외국어가 예를 들어서 영어가 아니고 다른 거면 영어를 하는 건 뭐 당연한데 영어가 제1 외국어 영어 이외에 또 다른 외국어를 하려고 노력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아니요, 저는 별로 필요 없다고 봐요. 지금 저희도 밤에 글로벌리 비디오 콜, 큰 콜 많이 해요. 미국 팀, 유럽 팀, 뭐 아시아 팀, 인도 팀이랑 하는데 다 영어로 합니다. 물론 내가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고 이런 뭐 금상첨화겠죠. 그보다 더 좋을
수가 없겠죠. 근데 사실 의학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기 업무예요. 그걸 알면서 영어 하나라도 좋거든. 상대방의 뜻하는 그 의문을 정확하게 알아듣고 내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고 농담도 할 수 있으면 그것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요. 영어 하나만 해도 돼요. 물론 거기에서 중국어를 할 때 영어로 누구나 다 얘기하지만 중국이 파트너일 때 중국말로 유창하게 하면 더 호기심을 얻고 좋아하겠죠. 그러나 인간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다 해요? 어설프게 또 의학들이요. 저도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건 아닌데 영어도 그래요. 어설프게 비즈니스에서 영어 어설프게 했다가 큰 봉변당해요. 정확하게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을 모르면 물어야 되고 그럼 전문 통역사를 시켜야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비디오콜을 할 때는 잘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잘못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 통역사를 옆에 둡니다. 그래서 잘 모를 때는 물어봐야 돼요. 정확히 표현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만 해야 돼요. 근데 최소한 영어는 요즘 영어 잘하잖아요. 영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고 출장 혼자 갈 수 있어야죠. 그렇죠. 뭐 요즘 세상에 한국 기업이든 외국 기업이든 일단 영어가 글로벌하게 커먼 랭귀지가 됐기 때문에 영어의 능력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조금 이제 다른 영역으로 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마 캐피탈의 업무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했을 것 같고 사람에 대해서도 이해를 했을 것 같고 이제 그 이중무 대표님의 개인적인 생활로 돌아와서 그 요즘 말하는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아마 업무가 많고 힘드실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를 유지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뭐 취미생활이나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스트레스 별로 받지 않아요. 일 많죠. 근데 세상에 하루하루 사는 게 스트레스이죠. 근데 저는 이제 긍정의 힘을 믿기 때문에 대부분 긍정을 해요.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스트레스와 짜증 이러기보다는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솔루션을 만들어내지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스트레스는 다른 사람의 생각보다 스트레스는 작아요. 그러나 없질 않다는 거죠. 저는 주말 이렇게 쓸데없는 저녁 약속을 많이 안 만들려고 합니다. 있다 하더라도 5일이면 그 중에 최소한 2, 3일간은 내 개인 시간을 만들려고 그래요. 하고 비즈니스 먹고 사는 관계없이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해요. 저는 이제 이 러닝 하는 걸 좋아하는데 집에 저는 기사가 있어요. 하지만 차라리 기사를 보내버리고 집에 뛰어가기 종이에서 뛰어가기를 하고 주말 시간 또 가능하면 어쩔 수 없이 업무상으로 만나야 될 사람 주말에 만나야 됩니다. 그렇지만 일부러 의도하지는 않아요. 요즘에는 옛날 같으면 밤 되면 술을 같이 먹어줘야 되고 주말 되면 무조건 골프를 나가야 된다 생각했는데 요즘 사람들이 파트너들이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주말 시간에 전화하는 것도 별로 반가워하지 않고요. 주말에 만나도 아침에 식사하는 거로 만나지 뭐 하루 종일 골프 이런 거를 생각보다 썩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말에는 이제 러닝 코치를 하면서 회사와 일 관계없이 또 그 사람과 같이 러닝을 하면서 즐거움을 찾습니다. 그래서 러닝하면 잊어버리고 달리기를 하면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게 참 신기하긴 하지만 어쨌든 좋은 그 취미라고 봅니다. 신 대표님도 좀 오시고 이 하시는 분들이 오세요. 일요일 아침에 6시 반 되면 저기 한강 반포에 제가 있고요. 화, 목 되면 서울숲에 한 5시 한 40분 되면 제가 항상 있으니까 오시면 러닝 교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학생들 중에 혹시 러닝 교실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이중무 대표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 뭐 어느덧 시간을 많이 소비했는데요. 뭐 학생들이 와서 조금 더 라이브로 궁금한 질문들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우리 그 금융권에 계시는 CEO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회사에서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를 좀 알아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중무 대표님께서 우리 학생들 지금 70명이 소강하고 있는데 학생들 한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네. 뭐 사실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데 우리처럼 노땅 꼰대들이
이 젊으신 분들한테 미래를 어떻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얘기한 게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마치 서당 훈장 선생님이 저한테 네 일을 이래서 할 거라, 이런 길을 가거라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요. 그러나 인간이 살아가는 길은 하나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아무리 어려운 현실이 오더라도 긍정적인 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 세상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낙담한다고 해결될 게 하나도 없어요.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근데 그 기회는 준비한 자한테만 와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자한테만 와요. 저 개인 인생도 그랬고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람은 밝고 긍정적이고 도전적이고 해보려 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침울하고 부정을 찾고 안 된다고 생각 이런 사람을 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정말 넓습니다. 한국도 넓고, 그 다음에 직업도 넓고, 제가 금융섹터 얘기하지만 금융섹터도 넓어요. 정말 넓고, 금융섹터가 아닌데도 가도 정말 넓어요. 새로운 인더스트리 열리고 새로운 산업이 열리고. 그래서 세상을 쫓겨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하되 그 대신에 치열하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면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네, 낙담하지 마십시오. 자, 뭐 아마 학생분들 중에서 수강생들 중에서 그 충분한 의미를 잘 받아들이시고 특히 금융권으로 진로를 정한 사람들은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그 귀한 시간 내주신 이중무 대표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이 부분은 편집을 잘 해서 학생들이 수업에 온라인 수업이긴 하지만 수업에 들을 수 있도록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